알았어. 짜잔. 자, 환율의 오버슈팅 들어갈 텐데요. 선생님 지난주에 금리와 물가 했었지.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학평에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 나오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3월 4월에 항상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이랬는데 주식이 나올 줄 몰랐지. 좀 고3이고 3월이면 약간 금리 이런 거 나와줘야 되는 건데 너무 했고 수요 공급이 나오던지 사실 그랬어야 되는데 좀 아깝고 제가 그냥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금리와 물가는 비례관계야 반비례관계야? 반비례라 그랬고 여러분들 금리는 돈의 양과 연관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머리에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환율의 오버슈팅은 글의 구조를 보기에는 지금 스타일이랑 좀 달라서요. 얘를 스키마 삼아가지고 학습하고 문제 좀 풀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1문단부터 5문단까지 넘버링을 좀 할 거고요. 1문단부터 5문단까지 넘버링 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지문에서 요즘 평가원이 의도한 게 뭔지 그리고 우리가 뭘 따라가야 되는지 학습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1문단 과거 기출의 경향과 똑같아요. 첫 번째 문단과 마지막 문단에는 다른 소재. 왜냐하면 이때 융복합이 유행했던 시절이라 그랬지? 그리고 가운데는 또 다른 지문.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는 정치고요. 가운데는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과학이 있고 인문이 섞여 있고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다. 그럼 1문단부터 1문단은 그냥 거의 가볍게 들어갈게. 정부는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해서 정책을 수행한다. 정책 수단은 미안한데 형광펜 좀 같이 그을까? 강제, 직접, 자동, 가시의 4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데 우리가 1문단을 봤는데 정부의 정책 수단의 특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특성 그게 4가지가 있었다. 직접성, 뭐 가시성, 그 다음 또 뭐 있지? 강제성, 또 하나 더 뭐 있나요 여러분? 자동성 뭐 이렇게 있대. 근데 항상 이렇게 4가지가 연달아 나올 때 첫 번째 거부터 나오면 그 다음 3가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4가지를 제시했는데 1번부터 서술되면 2번, 3번, 4번 무조건 나오는 거라 그랬지? 4가지 제시했는데 세 번째 거부터 나오면 2가지 앞에 건 안 나오는 거야. 4가지 제시했는데 마지막 거만 나오면 앞에 3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건 글쓰기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봤는데 강제성은 하니까 4가지 다 나오겠구나 하면서 여러분 구분하려고 인지만 하면 돼.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서 유해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까지 꺽쇠를 여기다 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 쓰레기 만두가 있었어. 쓰레기 만두 파동. 여러분 애기 때 쓰레기 만두 파동이 뭐냐면 무값이 너무 비싼 거야. 그래가지고 원래 만두에 단무지가 들어가요. 식감 때문에. 그래서 썩은 단무지, 곰팡이 핀 단무지 그런 것들을 그 절인 거를 잘라가지고 넣었는데 심지어 그보다 더 심한 게 뭐냐면 단무지가 비싸긴 비쌌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썩은 단무지도 구하기 힘드니까 중소기업에서 옛날에 만두를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납품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런 데서 골판지를 잘라가지고 음식에 골판지를 넣은 거야. 말린 골판지 축소시켜서 다져가지고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 막 골판지 만두, 쓰레기 만두 이래서. 그래서 만두 점유율이 거의 사람들이 신뢰가 안 되니까 뚝 떨어진 거야. 그래서 요즘에 나온 만두들이 만두의 업계의 부활을 위해서 뭐 하냐면 그 아세요 여러분? 속이 보이는 만두란 말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만두 열면 이제 안에 막 부추가 들어있고 당근이 들어있고 일반 보이게 만드는 거야. 옛날에 그걸 다 갈아가지고 다져서 만들었거든. 근데 이게 이제 보이는 속이 보이는 만두 뭐가 들어있는지 이제 다져서 이렇게 넣는 그런 스타일로 이제 변한 거예요. 그래서 불량식품 만드는 사람 진짜 많아 여러분. 여러분 마라탕 남자애들은 사실 마라탕 잘 안 먹을 텐데 여자애들은 마라탕 진짜 좋아하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마라탕에 들어가는 푸주 알지? 푸주 다 100% 어디서 나오는 거야? 다 100% 중국에서 만들어요. 한국에서 푸주 안 만들어. 근데 그 마라탕에서 만든 푸주 제가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영국 BBC 다큐멘터리 봤는데 거기 이렇게 막 자막이 이렇게 뜨거든? 푸주를 만드는 장인입니다. 뭐 이렇게 떠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는 길에 찾아보세요. 아저씨가 막 우통 먹고 막 나무 막 해와가지고 막 콩물 막 이렇게 맷돌에 간 거 이렇게 막 가마솥에 넣는데 막 끓이는데 거기 자막이 뭐라고 써있냐면
아저씨 막 아까 막 나무 하고 하면서 땀 막 엄청 흘렸잖아. 그 콧물도 이렇게 막 간 다음에 아저씨 막 손으로, 맨손으로 막 이렇게 담는데 공장이거든. 나름대로 공장이야, 공장. 막 이렇게 저어야 되잖아. 나무 짝대기가 안 보여. 거기 BBC 알지? 영국은 약간 블랙 코미디 하는 거. 밑에 장인은 특별한 도구가 필요 없죠. 그래서 아저씨 갑자기 막 저어야 되는데 팔 막 넣고 아저씨 아까 땀 막 엄청 흘렸잖아. 아저씨 팔 넣고 막 이렇게 젓는데 그걸 BBC에서 이렇게 확대를 해주는데 아저씨 겨가 막 여기까지 들어가가지고 막 왜냐면 깊으니까 막 겨랑 같이 막 이렇게 젓는 거야. 제가 그걸 먹는데 와 내가 먹은 푸주가 시큼한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막 보는데 아 좀 그렇더라고. 그러면서 막 나오는데 그 두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를 지르냐면 간수를 질러요. 간수가 일종의 소금물 같은 거야. 염이야, 염. 그러니까 철봉에다가 이렇게 푸주를 이렇게 막을 걷어서 이렇게 넣는데 이게 염이다 보니까 녹이 슬잖아. 막 녹이 다 쓸어 있어, 그 철봉에. 거기 막 푸주를 막 이렇게 넣는데 막 여기서 막 이렇게 막 미키마우스 2마리 막 이렇게 까르르 하면서 막 뛰어다니고 야, 그거 먹는데 저는 그 이후로 마라탕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 동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계속 볼게요. 직접성은 정부가 공공활동의 수행과 재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는 건 직접성이 낮다. 꺽쇠를 열고 닫자. 위탁하는 거니까 낮지. 자동성은 꺽쇠를 열어버릴게. 별도의 행정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거. 전기자동차를 시행하는 것은 자동성이 높다까지 꺽쇠를 열고 닫자. 진짜 중요한 건 아니라서요. 가시성은 꺽쇠를 열게요. 재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거요. 일반적으로 규제 정도를 조정하는 건 가시성이 낮다까지 꺽쇠를 열고 닫자. 사실 이 정도는 별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네 가지를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되고 이제 두 번째 문단 볼게. 진짜 중요한 거. 정책 수단 선택의 사례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환율 나오지? 현관의 끝차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지. 그럼 같이 살펴봐야지.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자고. 그럼 이 현상을 찾는 게 우리가 끌고 가야 될 방향입니다. 이게 우리가 잡아야 될 방향이에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문단 봤어.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 꺽쇠를 열고 닫자. 개념이지. 개념과 정의는 항상 꺽쇠를 열고 닫을 거야, 선생님. 왜? 같은 의미지만 다른 표현으로 나오는 거라서. 교환 비율의 줄임말이 환율이라고 얘들아. 그래서 환율이야, 교환 비율. 여러분, 환율은 왜 있는 거야? 나라마다 돈의 가치를 동일하게 잡기 위해서죠. 여러분, 모든 나라에서 분필의 가치는 같을까 다를까? 같아. 똑같아. 물건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아. 일물일가야. 하나의 물건은 똑같은 가치를 가져. 그렇잖아, 사람마다. 그러면 중국에서 얘가 100위안이고 우리나라에서 얘가 500원이면 100위안과 500원은 똑같은 가치를 가진다는 거지. 그래서 교환 비율이야. 여러분, 무슨 지수 유명해? 전 세계에서 빅맥 지수라는 거 유명하죠? 전 세계 빅맥은 다 똑같은 거 들어가 안 들어가? 다 똑같은 재료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나라마다 물가를 비교하는 거야. 빅맥 뭐 들어가 얘들아? 빅맥 참깨빵 위에 순쇠고기 패티 2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특별하지 않은 소스가 들어가지. 그러니까 제가 햄버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빅맥 하나 얼마야 얘들아? 5,000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계산하기 편하게. 근데 미국 갔더니 5달러야. 그러면 1,000원은 얼마야? 1달러잖아. 교환 비율이 딱 정해져 있잖아. 얘가 이 가치고 얘가 이 가치니까 그러면 교환 비율을 1달러를 1,000원이라고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맞죠 여러분? 이게 결국 센 말 하는 거 들어봐. 환율인데 환율이 그래서 올라간다는 건 교환 비율이 달라진다는 말이잖아. 그러면 돈의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제가 금리는 돈의 양이라고 생각했는데 환율은 가치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환율이 올라갔다는 말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말이지 얘들아. 왜? 1,000원에 1달러였던 게 환율이 오르면 곧 될 것 같던데 1,480원이라서 1,500원에 1달러가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돈이 똑같은 1달러를 바꾸기 위해서 500원을 더 줘야 되는 거지.
그럼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 맞지? 그럼 제가 물어볼게. 자,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이 늘까 수입이 늘까? 수출이 늘어야 되죠. 왜? 우리나라 돈이 더 저렴해졌잖아. 더 많은 1달러를 주면 더 많은 물건을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뭐야 한국 왜 이렇게 싸요? 하면서 막 수입하겠지. 그러니까 수출 늘어요. 반대로 뭐는 줄어들어. 외국 물건 살려니까 더 비쌌잖아. 지금 우리 미국 여행 같은 거 잘 못 가. 환율이 너무 올라서. 그러니까 수입은 훨씬 주는 거야. 그럼 제가 물어볼게.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이 줄어들었어. 지금 계속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돈의 양이 늘어나야 돼. 줄어들어야 돼. 수출이 늘어났잖아. 국내 통화량, 돈의 양이 늘까 줄까? 늘어나겠지. 왜냐하면 수입은 안 하고 수출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국내 통화량은 느는 거야. 그럼 지난주에 수업한 거 계속 따라가 볼게. 자, 시중에 돈의 양이 존나 많아. 그 말은 은행에도 돈이 많다는 말이지. 자, 통화량이 많으면 금리는 올라간다 그랬어? 떨어진다 그랬어? 시중의 금리. 떨어진다 그랬지. 왜? 은행 입장에서 돈이 많은 건 물건의 재고가 많이 쌓인 거랑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자율을 낮춰야 돈을 더 많이 빌리겠지. 그러면 통화량이 많으면 금리가 떨어지는 거야. 맞아? 시중금리입니다. 정책금리가 아니라 은행의 금리가 떨어져. 그럼 얘들아, 금리가 떨어지면 돈의 양이 더 늘어나겠지. 그러면 물가는 어떻게 돼? 아까 금리가 떨어지면 물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올라간다 그랬잖아. 돈의 양이 늘어나니까 물가가 올라간다고. 그래서 여러분 금리와 물가를 왔다 갔다 잘 할 수 있어야 돼. 환율까지. 지난주에 수업한 거에 조금 더 심화. 더 나가면 지난주에 수업한 거에 또 심화. 계속 선생님이 세팅한 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키마에서 플러스 붙일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모든 건 일방향으로 일어나지 역방향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 풀다가 통화량이 늘어서 수출이 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항상 한쪽의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환율이 내려간다라는 건 이따가 같이 써놔줘.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수출이 줄어들고 반대로 수입이 늘어나는 거라서 국내 통화량이 줄어들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필기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의 학습은 했으니 그 다음으로 따라가서 좀 이해해 볼게.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의 기초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 그러나, 맞아, 더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하지.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와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대. 그럼 문제가 있네. 단기적으로는 이와 괴리되니까 예외 조건이잖아. 만약 여러분 동그라미 해볼래? 이 다음 문장은 집중해야 돼. 가정이니까.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폭이 크게 나타날 경우 끊어보세요. 조건이잖아. 그때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대요. 그럼 이거 문제점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다 쓰시죠. 문제점이라고 써. 따라와. 그냥 일단 써. 오늘은 제발 쓰라는 대로 좀 쓰시고 밑줄 그으라는 것만 그으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해 주는 거야. 이런 위험에 노출되는 것, 이걸 뭐라 그래? 오버슈팅이라고 얘기한다고요. 현관에 쭉 긋자. 우리가 원했던 방향 나오네.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찾으라고 했는데 그 환율과 관련된 거 오버슈팅이라는 걸 찾았어. 이게 우리가 끌고 가야 될 메인 되는 방향이 되는 거야. 그럼 오버슈팅이 뭔데? 단기에 환율이 지나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환율 관련된 현상을 찾으라 그랬는데 단기에 환율이 지나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거, 그게 오버슈팅이라는 현상이잖아. 그러면 이러한 동그라미 하자. 이게 왜 일어나는지 나오잖아.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것에 의해 촉발되는 걸로 알려져 있대요. 여기서 물가 경직성 또 개념 나와. 꺽쇠를 열고 닫자. 시장에서 가격 조정이 되기 어려운 정도라고. 그러니까 오버슈팅은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물가가 경직되는 물가 경직성 때문에 있거나 금융시장의 불안 때문이래. 사실 몰라도 되고 그 다음 문단으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인이라고요. 세 번째 문단 봤더니 우리가 원하는 거 더 디테일하게 나오네.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끊어봐. 그러면 수많은 것 중에서 금융시장 불안 말고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야.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통화를 금융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자, 이 평가원의 지문이 원하는 거 형광펜 그어보자. 경제 충격에 대해서 장기와 단기의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지. 그러니까 물가 경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장기와 단기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자고. 경제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돼요.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랑 단기 보기로 했잖아. 장기 계약 및 공공금융 규제 등으로 해서 경직적이지만 대비되죠. 장기에는 신축적으로 조정된대. 뭔가 다르네. 반면 세모하세요. 이제 집중하라는 뜻이잖아. 다음 문장에 환율은 하는 순간 우리가 원하는 거 맞지?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했으니까 환율은 밑줄 긋거나 아니면 현관빛 꺼봐. 단기에서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물가랑 환율이 다르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 환율이니까 환율만 봐도 돼. 장기와 단기에서 물가랑 환율이 다른데 물가는 단기에는 경직적인데 장기에는 신축적이래.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 환율은 장기에도 단기에도 뭐라고 얘들아? 신축적이라고 해. 이게 중요한 거야. 다르네. 얘는 이것도 신축이고 얘도 이거는 신축이래. 근데 평가원이 뭐라 그랬냐면 장기와 단기의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했는데 얘도 신축이고 얘도 신축이라고. 맞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 봐봐. 집중해봐. 이러한 동그라미 하세요 여러분. 집중해라 집중. 물가와 환율의 밑줄 꺼봐.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것 중에 뭐라고? 물가는 경직적이고 환율은 신축적이라는 요 두 가지의 차이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뭐를? 오버슈팅을 가지고 온다고. 물가 환율이 모두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꺽쇠를 요거 닫자.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를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이며 이걸 균형 환율까지 꺽쇠를 요거 닫자. 개념이잖아. 그리고 솔직히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빅맥 지수로. 우리나라의 물가를 외국 물가로 나눈 게 환율이지 얘들아. 맞지? 가령 괄호 열자. 제가 묻는 거 대답할 수 있는지만 볼게.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끊어봐. 조건이잖아. 그럼 얘들아 우리나라 돈이 증가하면 제가 아까 물가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얘들아 국내 통화량이 늘어나면 물가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올라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나오잖아. 장기에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서 장기의 환율은 결국 상승한다까지 걸려놓자. 이때 동그라미 할게. 장기의 환율이 되면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데요? 그러니까 실질 통화량이 무슨 말이냐면 실제 물가를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요즘 짜장면 한 그릇 얼마죠? 10,000원? 10,000원이라고 치자. 짜장면 한 그릇 10,000원이에요. 선생님 월급이 300만 원이야. 그럼 선생님 한 달에 짜장면 몇 그릇 사 먹을 수 있어? 300그릇 사 먹을 수 있지? 선생님 아기 때 짜장면 한 그릇 5,000원이었거든? 근데 그때 보통 신입사원 월급이 150만 원이야. 그러면 짜장면 몇 그릇 먹을 수 있지 그때? 5,000원이니까 300그릇 똑같지? 그러면 물가는 달라졌지만 실질적인 물가는 같아 달라? 같지? 똑같지? 그러니까 실질 통화량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요. 아시겠죠?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물가는 오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똑같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모하자. 이제 천천히 해볼 테니까 이해 못해도 돼.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서 구매력 평가율, 그러니까 환율에 의해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 그러니까 예외적인 게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대. 그러니까 장기와는 다르게 단기에 오버슈팅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가령 관로일게. 이건 제가 다 설명을 해줄 거야. 국내 통화량이 증가되어 유지될 경우 끊어봐. 돈이 증가하면 원래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단기에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돈의 양이 증가해요. 이에 따라 동그라미 하자. 시중에 돈의 양이 증가하면 금리 어떻게 된다고? 하락한다 그랬지? 세상에 돈의 양이 증가하면 은행 금리가 떨어진다 그랬죠, 여러분? 금리가 하락하고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금리가 하락하면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신규 자금 유입이 위축된대.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게 환율 상승이랑 똑같은 거라 그랬지? 환율은 상승한대요. 진짜 미안한데 이해가 어려운 친구는 제가 형광펜 그거 그어봐.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이 부분 형광펜 그을게. 계속 그을게.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계속 그을게.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까지만 형광펜 그어보자. 이게 오버슈팅이라는 건데 내 말 봐. 그냥 이거 설명해 줄 테니까 여러분한테 사실 좀 어려워요. 근데 문제 풀 때는 이해는 다 안 해도 되는데 오늘은 환율이라는 스키마도 가져가는 거니까 이해를 시켜드리는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해 다 못해도 풀 수 있다. 알겠어? 내가 원하는 건 이해 안 해도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만 일단 여러분들이 헤매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상식을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선생님 말 들어봐. 통화량이 증가했어. 물가가 경직적이야. 이게 왜 문제냐면, 야, 우리 반 친구들, 우리 반 친구들 25명 정도가 됐더라고. 이제 5명만 더 모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마감할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주세요. 아시겠죠? 5명만 더 모으면 돼. 25명이야.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한 달에 용돈 10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50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100만원 받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유, 우리 애들 한 달에 100만원 밖에 못 받다니 너무 불쌍하다. 선생님이 매달 너네에게 용돈 1000만원씩 줄게. 그러면 선생님이 매달 2억 5천만원이 나가는 거야. 그럼 제가 2억 5천만원 여러분한테 드려요. 상상만 해도 너무 좋아. 그래서 봤는데 그러면 1층에 있는 뭘까? 컴포즈 커피 사장님이 뭐라고? PJ 애들이 1000만원씩 받는다고? 그럼 아메리카노 1,500원을 다음 주부터 15만원으로 받아야겠다. 물가는 절대 그렇게 안 변하지. 서서히 오르잖아. 그러니까 물가는 여러분이 돈이 많다고 해서 확 달라지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돈이 많다고 확 달라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변해. 경직적이야. 근데 환율은 어때? 지금 엄청 유동적인 거 보이죠, 여러분? 날마다 다르잖아. 신축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까 환율이 달라지면 어떻게 된다고 얘들아? 수출 수입이 달라진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돈의 양이 떨어져서 통화량이 막 늘어요. 그럼 금리는 떨어지지. 하지만 물가는 정책 외부 시차 지난주에 수업했잖아. 한 3년 4년 걸린단 말이야. 물가가 올라가는 데는. 그 사이에 여러분 그 사이에 물가가 경직적일 때 환율이 한번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왜? 환율은 물가도 같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지 혼자 일단 먼저 슈팅을 한번 해요. 그러면 환율이 올라간 상태에서 금리가 떨어졌지. 금리가 떨어졌어. 은행 이자가 5%에서 4%로만 바뀌어도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너무 큰 변화인 거야. 여러분은 돈 얼마 안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0.1%만 바뀌어도 엄청 예민해요. 여러분 아마존 회장이 자산 얼마인지 알아? 제프 조프리? 200조 200조 갖고 있어. 200조. 내가 200조 갖고 있는데 얘 와이프가 15년 정도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어서 이혼했거든? 그때 위자료로 40조 받았어. 그래서 세계 10대 여성 부자의 이름을 등극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와, 씨발, 이혼 개꿀. 15년 결혼하고 40조 벌다. 근데 미국에서는 뭐 때문에 난리가 났냐면, 위자료 너무 적다. 15년 결혼 생활에 위자료가 40조 적다는 거야. 내가 봤더니, 이 제프 조프리가, 아무튼 제스프리 같은 사람이, 아마존 운영하기 전에, 결혼 생활 15년 동안 할 때, 아마존 운영하기 전에 사업을 10대 번 했는데 다 말아먹은 거야. 근데 그 사업 자금을 아내가 됐어, 계속. 10년 동안. 마지막 사업을 할 때, 이 사람은 이제 학교 CC였거든요. 마지막 사업할 때, 여보,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이래가지고, 친정집 팔았어. 그러니까 와이프네 집을 팔아서 사업 자금으로 돼서 마지막에 아마존을 한 거야. 근데 아내도 이제 더 이상 이게 마지막으로 생각했겠지. 그래서 원래 이 아내가 되게 똑똑하고 고연봉자인데 본인이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아마존 이사로 들어가요. 그때 아마존이 커. 그러니까 사실은 아내가 되게 똑똑하고 수완이 큰 거고 사람들은 다 그래. 아내 덕분에 이 아마존이 성장한 거야. 그리고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자료가 좀 어때? 작다는 느낌이 들지. 15년 동안 뒷바라지 한 거 치고는. 근데 여러분 절대 작지 않습니다. 얘 5% 이자 해봐. 얼마야? 2조야. 조금 오버해서 쉽게 계산해서 한 달에 이자 2천억씩 받는 거야. 우리나라에 넣으면. 그럼 어때? 조금만 게으르게 살면 어때? 돈이 쌓여. 게으르게 사는 게 뭐야? 하루에 라면 하나 끓여 먹어야지? 1,000원밖에 못 샀네? 돈이 계속 쌓이는 거야. 1년 뒤면 42조. 조금 까딱해서 2년 보내면 45조. 여러분 어때요? 자산이 안 줄어. 근데 이런 사람은 당연히 1%만 줄어도 어때? 수십억, 수백억이 날라가지.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이 5%의 이자예요. 일본이 4%의 이자라고 쳐.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한국이 5%였다가 3%로 줄었어. 그러면 바이 코리아 이러면서 어때? 재팬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러면 잘 봐. 내 말 들어봐. 금리가 떨어졌다는 건 돈의 양이 많아졌다는 거지.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해를 좀 해라. 돈의 양이 많아진 건 돈의 양이 많아졌다는 건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됐다는 거지? 떨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다는 건 결국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이랑 똑같거든. 그치? 그러면 결국 금리가 떨어진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해외 자금이 빠진다는 것 자체가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이지. 아까 제가 환율은 가치라 그랬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환율이 더 올라야 돼, 덜 올라야 돼. 더 오르는 거야.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서 있는 슈팅 한번 하고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지면서 한 번 더 슈팅하고 그래서 무슨 슈팅? 오버 슈팅인 거야. 이해됐니? 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엄청 설명을 천천히 해줄 때 머릿속에 넣어야 돼. 알겠지?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다른 설명이랑 비교하면 제가 정말 여러분한테 최대한으로 쉽게 설명해 줬다는 걸 알 거야. 계속하자. 그래서 그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오는 슈팅 한 번. 그 다음에 자금이 빠지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느껴서 생기는 슈팅 한 번. 그래서 오버슈팅이 생깁니다. 이러한 동그라미 할게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의 정도와 지속성은 밑줄 끝차 비례관계 물가의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저는 만약에 솔직히 여러분이 이 지문을 이해 안 하고 보면 이것만 보면 돼요. 오버슈팅의 원인은 뭐 때문에? 물가 경직성 때문이다. 그래서 물가 경직성이 크면 클수록 오버슈팅이 어떻게 된다? 더 크게 나타난다. 얘만 잡아가는 거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끊어봐.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그럼 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정부에서 금리를 올릴 테니까 그럼 통화량 줄어들겠지 얘들아. 통화량 줄어들고요.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국내로 복귀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오버슈팅은 장기에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밑줄 끝차 수렴된다. 원래대로 돌아오면 돼요. 이제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단기의 환율이 기초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균형 환율로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밑줄이나 가비글자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대. 그래서 그 마지막 문단은 1문단과 연관된 직접성, 가시성, 강제성,
자동성과 관련된 정책 수단이 서술되는 거라서 이것만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환율에 집중해서 볼 거라서 2번이랑 4번 문제를 풀 건데 2번보다 4번이 훨씬 쉽다. 그래프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4번 문제에서 실질 통화량, 시장금리, 환율을 가만 보면 돼. 가만. 그러니까 몇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만 보고 여러분들 대응해서 차이점 잡고 푸십시오. 4번 먼저 풀고 2번 풀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한 지문만 하고 오늘 마무리할 겁니다. 2분 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풀어봐라. 정확하게 풀어라. 4번은 일단 가라는 범위가 설정돼 있으니까 가로 가서 기역, 실질 통화량이지 선지 위에다가 써봐. 1번 그 위에 기역 위에다가 1번 선지 1번 위에 기역 니은 디귿 써있지? 기역 옆에다가 실질 통화량, 니은 옆에 시장금리, 디귿 옆에 환율이라고 써봐. 그리고 가로 한번 가보자. 가 갔더니 4문단의 왼쪽 마지막 줄 동그라미 기역 실질 통화량은 어떻게 된대? 얘들아 대답해봐. 뭐라고 돼 있어? 증가하고 써있지. 그럼 오른쪽 표에 가서 B 아니면 C일 거 아니야. 그리고 가서 니은 시장금리 갔더니 하락한대. 그치? 그러면 A밖에 없죠. 하락하는 거. 그러면 2번, 4번 놓고 1, 3, 5는 소거할 거지. 그럼 소거한 상태에서 내려갔더니 환율은 상승한대. 그럼 여러분이 눈치가 좀 더 빠르면 환율은 무슨 슈팅 되니까? 오버슈팅 되니까 B가 아마 환율이다 생각해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풀려면 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시간이 경과하면 실질 통화량은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다 보이지? 그러면 올라갔던 그 위치에서 내려와서 기존 값으로 돌아오는 건 C밖에 없지. 그리고 환율은 수렴된다 그랬으니까 B가 환율이 될 거라는 걸 알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잡아주면 의외로 이런 것들은 이해할 필요,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문제 풀 때 여러분이 추론하거나 이해할 필요가 별로 없어. 거의 다 정보 대응이야. 추론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은 좋은 풀이는 아니에요. 왜? 왜곡될 가능성이 항상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를 잘 추출하는 연습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게. 2번은 내가 물어본다. 보기. A국의 경제학자 갑은 자국의 최근 경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어요. 금융시장 불안의 여파로 A국의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자산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안전자산으로 되는 비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외환시장에서 A국에 투자되고 있던 외국인 자금이 B국으로 유출되면서 미줄까 봐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그럼 얘들아, 환율의 급등은 A국 통화 가치가 상승하는 거야? 하락하는 거야? 대답할 수 있지? 하락. 그렇지. 거기다 써. 그냥 써봐. A국 통화 가치 화살표 아래 이렇게 잡아놔. 써놔. 그래서 그거를 쓰면서 머리에 이제 비례관계가 계속 들어가는 거야. 미국에서는 해외 자금 유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 약간 통화량 증가하면 금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지?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이자율이 떨어진다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 금리가 변동 밑에다가 써봐. 하락. 알 수 있지? 통화량이 증가하면 하락하는 거야. 이에 따라 A국의 환율 급등은 다소 진정된대. 근데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품이 증대되고 저저쩌고 수렴되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1번. 따라갈게요. A국의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까지 끊어볼래? 오버슈팅 왜 생긴다 그랬어? 본문 갔더니 물가가 경직 플러스 금리 해외 유출이지. 두 가지야. 근데 B국의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면 끊어봐. 얘들아, A국이 금리가 하락해서 유출되는데 B국도 떨어져. 그럼 B국으로 돈이 많이 갈까 적게 갈까? 적게 가겠지. 그러면 해외 유출이 줄어들지. 해외 유출돼서 오버슈팅 된다며. 그러면 해외 유출이 덜 되네. 그럼 오버슈팅의 값이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지. 그럼 정답 바로 몇 번? 1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날 봐. 자, 이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라. 인생에서 개똥 같은 팁이다. 현서야, 알겠지? 인생에서 가장 개똥 같은 팁이에요. 제 말 들어오세요. 제가 이런 가나 유형은 실제로 가나는 아니지만 문항이 한 6개씩 있잖아요, 우리가. 6개짜리 문항은 평가원이 저의 경험칙과 통계에 의한 겁니다, 여러분. 통계는 귀납이지 연역은 아니야. 알지? 여러분이 어휘 문제부터 보통 먼저 풀어요. 6개짜리를 풀 때, 가나를 풀 때.
근데 가나를 마지막에 푸는 친구들한테만 팁이 될 수 있는데 마지막에 풀려고 했더니 시간이 부족해. 어떡해? 어휘를 풀었어. 어휘가 3번, 4번, 5번이네? 그러면 보기 문제나 추론 문제 있지. 기역의 의미로 적절한 것은 A여의 의견으로 적절한 것은 둘 중에 하나 무조건 1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제가 진지하게 얘기했지만 그 사실이야. 내 말 들어봐. 평가원이 6개짜리 문제를 낼 때 이 6개짜리를 12분, 13분 안에 최소한 풀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거든. 지문의 내용이 어렵잖아. 그러면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가원 여러분이 1번이 정답이면 2번, 3번, 4번, 5번을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의도를 가지고 풀어요. 그럼 1번을 정답으로 놓는 건 문제풀이 시간을 뭐 하겠다는 의도야? 단축시키겠다는 의도지. 근데 어휘 문제의 답이 1번이라는 건 이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휘 문제를 1번으로 놓고 다른 지문에서 약간 고민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다른 지문 고민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보기나 추론 문제가 3, 4, 5, 특히 4, 5번일 가능성이 높아. 어휘가 1번인 거 쉽다는 거니까. 어휘에서 시간을 줄인다는 거니까. 근데 어휘가 3, 4, 5번이란 말은 1번을 내긴 내야 되는데 모의고사 만드는 사람은 1번이 답인 게 싫어. 그래서 근데 1번을 그럼 세팅을 보통 어디 하냐면 융합지문에 세팅을 많이 해요. 갈래복합에 넣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 별건 아니고 나의 경험과 통계에 의한 거니까 만약 시간이 부족해. 보기가 답이 뭔지 모르겠어. 근데 어휘가 3, 4, 5야. 그러면 보기나 추론 문제를 그냥 몇 번으로 밀라고. 1번 하고 기도하라고. 근데 그게 정답 확률이 훨씬 더 높아. 만약 보기의 어휘 문제가 갈래복합에 어휘가 1번이면 보기에서 몇 번? 4, 5번을 찍어. 물론 지금 여러분이 할 건 아니고 제가 파이널 때 한 번 더 그러니까 주로 몇 번이 나오는지 제가 그런 것도 다 얘기는 해줄 거니까 여러분 하면 되고 이건 그냥 가벼운 우스갯소리지만 절대 우습지 않다. 여러분 정답의 확률을 높여주는 거라서 우습지 않다. 이게 저의 어떤 10개년치의 통계가 들어있어요. 잘 들어놓으시면 유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뒷장 넘길게요. 70쪽. 브레턴 우주체제의 붕괴 과정. 너네 그래서 요번에 3월 학평도 어휘 정답 몇 번이었어? 1번이었지. 그래서 나머지 1번이 없는 거야. 아무튼 계속 보자. 자, 브레턴 우주체제의 붕괴 과정 보겠습니다. 1문단부터 4문단까지 문단 넘버링 하세요. 자, 오늘 보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하고 지난 시간에 제가 BIS 비율은 좀 뚫어놨으면 좋겠다 했지. 오늘 이 브레턴 우주체제가 왜 중요하냐? 거기다 쓰자. 개념과 정의를 중요하게 쓰던 시기. 이때부터 개념과 정의를 가지고 평가원이 같은 의미지만 다른 표현을 굉장히 많이 내게 됐어요. 그래서 요 다음에 이제 22년도지 23년도부터 같은 의미지만 다른 표현을 굉장히 남발하는데 그 남발이 조금 복잡해졌어. 그래서 요거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이 요 지문을 뚫어놓으면 요 지문보다 더 어려운 경제 지문은 절대 안 나올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에서. 계속 볼게. 1문단. 기축통화는 국제거래 결제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무엇은 무엇이다. 바로 개념과 정의지 얘들아. 꺽쇠로 열고 닫아버릴게요. 전 세계에서 기준이 되는 돈. 무슨 화지? 원화야? 위안화야? 무슨 화죠 여러분? 달러화입니다. 달러화. 그치? 알고 계시죠? 1960년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 우주 체제에서 기축통화인 지적했다고 하니까 우리도 같이 따라가 줘야지. 밑줄이 한가득이잖아.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대. 그럼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이게 뭔데? 그 구조적 모순이 어떤 건데? 이걸 우리가 따라가 줘야지. 한 국가의 재화 서비스의 수출입가 차이인 경상수지까지 꺽쇠를 열고 닫자. 개념이죠.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끊어.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 갑자기 개념 나왔지 얘들아. 이런 개념 다 서브 개념이야. 서브 개념 알겠어? 그러니까 답을 서술하기 위해서 주는 개념이야. 하지만 인지해야 되죠. 옆에다 쓰세요. 차이점 인지 정도까지만 써봐. 차이점을 인지하는 거야.
조금 미안한데 천천히 아주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좀 볼 거니까 약간 더디게 보더라도 좀 집중해서 따라오면 좋겠다. 그는 자 구조적 모순 그 교수가 설명할 거니까 이제 집중해.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 즉 무역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끊어봐. 가정이잖아.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반면 세모하자. 이 단어를 주는 것 자체가 차이점 인지하라는 거야.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끊어봐.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래요. 그리고 날 보세요. 선생님 이걸 왜 이렇게 중요하게 보나요? 자,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뭐라고요, 여러분? 세계 경제가 위축된대. 아, 칠판 작아. 근데 달러가 과잉 공급되면 신뢰도가 저하된대. 자, 이게 무슨 말인데 왜 중요한데요, 선생님?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은 이렇게 봤어요. A, not A 이렇게 봤어. 근데 요때부터 뭐뭐 하면 하면서 문장 구조는 똑같이 주지. 하지만 표현을 동일하게 절대 주지 않아. 그러면 얘들아, 유동성 공급이 중단된다는 게 결국 뭐가 공급이 안 된다는 거야? 달러화가 공급 안 된다는 말이랑 똑같죠? 그럼 여러분이 얘네 두 개가 호응을 한다는 걸 잡아줘야 돼. 옛날 같으면 달러화가 공급이 중단되면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이렇게 썼다고. 근데 이건 유동성 공급에 중단되면 그럼 반대로 유동성이 과잉이 되면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래서 평가원이 옛날에는 그냥 완벽하게 대비로 줬던 걸 지금은 이렇게 같은 의미로 쓰기지만 다른 표현으로 쓰는 것들을 이 문장 구조로 주는 거야. 이렇게 되면 난도가 높아져. 여러분이 눈으로 A랑 not A로 딱 보는 거랑 제가 보세요. 야, 이거 아메리카노랑 아메리카노 아닌 거랑 그건 옛 기출이라고. 근데 요즘 기출은 뭐냐면 아메리카노랑 디카페인 음료랑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디카페인 음료가 아메리카노의 반대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호응을 좀 잡아주면서 얘네가 어쨌든 반면이라고 했으니까 대비된다는 것만 좀 잡아주면 좋겠다. 알겠어? 잡아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만 더 할게.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는 거 다시 한번 물어보자. 돈이 과잉 공급되는 거 돈의 가치가 올라가 떨어져? 떨어져. 그러니까 신뢰도가 어떻게 돼? 하락하는 거지. 신뢰도가 하락하고 환율 제도가 붕괴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달러가 안 돌면 세상 모든 나라는 달러로 거래하는데 달러가 없으면 당연히 경제가 위축되겠죠. 그쵸? 계속 따라갈게요. 두 번째 문단. 이러한 동그라미 하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치로 계속 생각하면서 이런 문장들을 다 받아들이게 될 거야. 트리핀 딜레마는 이제 이러한 다음에 서술 방향 나오지.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간의 문제이다. 여러분 모를까 봐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국제 유동성이란 꺽쇠를 열고 닫자.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수단까지 꺽쇠를 열고 닫을게요. 개념이잖아. 금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으며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밑줄 끝자 고정되었다. 술어보라고. 뭘 볼지 모를 때는 술어보세요. 금본위 제도에서는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다른 말로 가치가 뭐라 그랬지? 환율이라 그랬지 얘들아. 그 나라의 환율 교환 비율은 금의 양에 고정됐다고 얘들아. 교환 가치 즉 환율이. 그러면 내가 그 나라의 통화 가치라고 할게. 돈 통화 가치가 똑같은 거니까 통화 가치가 금의 양에 고정됐다는 말은 금의 양만큼만 뭐를 만들 수 있어? 돈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여러분 알겠지만 금본위 제도 때 이게 이것 때문에 식민지가 개발된 거지. 금의 양만큼만 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금을 적게 만들어야 돼? 많이 만들어야 돼? 많이 갖고 있어야지. 그래서 뭐를 개발하는 거야? 식민지 개발하는 거야. 식민지 터가지고 거기서 금 많이 가지고 오면
나라 경제가 더 좋아져. 금을 털어오면 돈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더 활발하게 무역을 할 수 있어. 그래서 금을 막 털어오는 거야. 그러다가 어때? 남의 식민지까지 탐내가지고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미국한테 뭐를 달라고 해? 무기 달라고 했지. 그래서 미국한테 무기 달라고 하면서 무기 값으로 금을 줘요. 그래서 결국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금을 많이 가지게 된 나라는 미국이야. 유럽의 금이 존나 부족해져요. 그래서 유럽이 경제 재건하려고 하는데 금의 양만큼만 돈을 만들 수 있잖아. 돈을 못 만드는 거야. 그래서 경제에 뭐가 왔어? 공황이 온 거야. 유럽이 극심한 가난에 빠져요, 여러분. 극심한 디플레와 인플레에 빠진다고 얘들아. 돈이 없으니까 돈의 가치도 떨어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문제가 되잖아. 아니 만들고 싶은데 안 되잖아. 근데 누가 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고? 미국. 그럼 누가 대장되면 돼? 미국. 그래서 밑에 한번 보자. 이에 따라 두 번째 문단 일단 볼게.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까지 꺽쇠를 열고 닫자. 그리고 밑줄 끝자 자동적으로 결정됐어. 금의 양에 따라서. 이유 동그라미 할게요. 브레턴 우주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밑줄 끝자 달러화가 추가됐다고. 너무 당연한 수순인 거예요. 그래서 브레턴 우주 체제에서는 금에다가 변화하는 차이점 잡아줘야지. 뭐가? 달러화가 추가됐다고. 달러화가 추가됐다고요. 그래서 금환본위제가 됐대. 1944년에 성립된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의 태환이 교환입니다. 교환 조항에 따라 1온스를 35달러와 언제나 맞교환해줘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했어요.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밑줄 끝자 고정했고 달러화로만 제한 조건이지 금을 매입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얘들아 금 1온즈는 35달러로 고정을 시켜놓고 맞지? 금 1온즈는 35달러로 고정을 시켜놓고 다른 나라 타국의 돈은 달러로만 일단 먼저 교환을 해야 되지. 그리고 그 달러로 금만 교환할 수 있게 되었잖아. 그치? 그다음 계속 따라갈게요. 환율은 경상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의 변동만을 허용했다. 그냥 꺽쇠를 묶어봐. 그럼 거의 안 변했다는 말이잖아. 이에 따라 동그라미 할게. 따라서잖아.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의 환율인 교차 환율까지 꺽쇠를 열고 닫자. 개념이잖아. A는 B다가 아니라 B인 A는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밑줄 끝자 자동적으로 결정됐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집중해야 돼. 뭘 집중해야 돼? 자동적으로 결정됐대. 위에 그거랑 비슷한 문장 구조 있지 않나요? 윗문단에 있지 않나요? 여러분 보세요. 윗문단에 자동적으로 결정됐다는 말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근본위 체제에서는 뭐가 자동적으로 결정됐어? 얘들아 생각을 따라와. 근본위 제도에서는 뭐가 자동적으로 결정됐어? 환율이. 근데 브레턴 우주 체제에서는 뭐가 자동적으로 결정됐어? 교차 환율이. 그치? 그럼 차이점 인지했어 안 했어? 했지?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제가 방금도 얘기했잖아요. 문장 구조를 가지고 차이를 만들고 같은 의미지만 다른 표현 만든다고 했지. 그럼 똑같이 여기도 뭐냐면 자동적으로 결정됐고 자동적으로 결정됐다는 수어의 구조를 똑같이 봤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 거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문단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됐다 보는 순간 위에 올라가서 동일한지 다른지를 확인했어야 돼. 이제는 문장의 앞뒤로 안 준다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1, 2학년 때처럼 아주 쉬운 수준의 대비를 줄 거라고 생각했다면 이젠 착각이에요. 난도가 높아지면 1문단에서 주고 4문단에서 차이를 줘. 그때 여러분들이 1문단에 있는 흐름을 끌고 가면서 4문단에서 다시 올라가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수어의 뒷부분에서 구조를 다르게 하면서 끌고 가기 때문이야. 그래서 제가 수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선생님의 이 생각을 조금 따라오시면 난도가 높아져도 여러분들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난도가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난도 풀 때 리트나 디트 같은 거 풀 때도 제 말이 제가 문제 푸는 스타일에 익숙해지면 훨씬 더 잘 풀 수 있을 거야. 진짜. 왜냐면 내가 그렇게 해서 잘 풀거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계속 그 다음 따라가서 볼게. 자,
수로가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 문단 볼게요.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서 금 준비량이 급감했대. 거기다 쓰자. 문제점. 문제가 생겼네. 이에 따라 동그라미 할게. 미국은 달러화의 금태한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어요. 그럼 해결책이 있어야 되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절하. 꼭세를 열고 닫자. 또는 동그라미 해봐. 병렬이잖아.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가치를 올리는 평가절상까지 꼭세를 열고 닫자. 그럼 브레턴 우즈가 문제가 생겼다고. 얘들아, 문제점이 생겼다고. 그 문제점 뭐냐면, 아니 미국이 달러를 존나 찍어내는 거야. 그러면 35달러 주면 무조건 그 1온스 줘야 되는데 달러를 존나 찍어내니까 줘야 될 금이 계속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금이 부족해진 거지. 그러니까 문제점은 결국 금 부족이야.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결책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미국 달러를 뭐 하는 거? 평가 절하하는 거. 그러니까 원래는 35달러에 1원주 줬는데 70달러 주면 1원주 주던지 100달러 주면 1원주 주던지 아니면 시가로 하던지 뭐 약간 그런 식이겠지. 그러던가 아니면 타국의 통화를 다른 나라의 돈을 평가 절상하는 거야. 이 말은 미국 돈을 평가 절한다는 말이랑 똑같잖아. 다른 나라의 돈의 가치를 올리면서 절상이지. 다른 나라의 돈의 가치를 올리면서 미국 돈을 평가 절하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제모하자. 이제 중요하지. 브레턴 우즈 체제하에서 달러의 평가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해. 왜? 원칙이잖아. 규칙이잖아. 나라랑 나라에서 정한 조약이잖아. 그러니까 불가능하고 당시 대규모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입장에서는 돈의 가치 올리면 수출이 줄어들잖아. 아무도 수출에 나서 줄어드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평가절상에 안 나섰어요.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랑 엔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왜 증가해? 미국 달러 망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결국 동그라미 하자. 변동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달러가 이제 망할 것 같으니까 가치가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금으로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미국은 결국 금태한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를 단행했고 미주국가 브레턴 우즈 체제는 붕괴됐어요. 그러나 제모하자. 붕괴 이후에도 달러와의 기축통화 역할은 계속되었어요. 왜? 그 이후로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계 모든 국가에서 어떠한 기축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끊어봐.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만큼 환율의 가짓수가 생겨요. 그러나 제모하자. 하나를 중심으로 하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대. 날 봐. 전 세계가 174개국이라고 치자. 그러면 이 나라가 각각 두 개씩 짝을 지어요. 그럼 이거랑 여기서 미국을 기준으로 하면 나라 한 개가 사라지는 거지? 차이 많이 나지 얘들아. 그치? 그러면 규모의 경제가 생기고 비용이 절감되는 겁니다. 이해됐지? 그럼 2번이랑 3번만 풀어보자 일단. 제가 4번은 문제 푸는 힌트를 줄 테니까 3번 드릴 거거든요. 2번 특히 3번 좀 어렵겠지만 비례관계 생각해서 뒤에 한번 잡아서 풀어보세요. 2번부터 보자. 2번. 자,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얘들아, 닉슨 쇼크가 단행된 이유 끊어봐. 이거 브레턴 우즈 체제야, 브레턴 우즈 체제가 아닌 거야. 이제 아닌 거지, 그치? not 브레턴이잖아. 그럼 브레턴 우즈 체제 때만 원칙이라서 평가절 안 된다 그랬지? 그럼 이제 아니니까 가능해진 거 맞죠, 여러분? 네, 수용. 2번,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투기적 수요가 증가 밑줄 끝이야. 얘들아, 왜 사? 오를 것 같으니까 사지. 그러니까 평가절상 예상. 맞죠,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야, 이거는. 3번. 얘들아, 이 문제 왜 생겼다 그랬지? 금 부족. 그러면 금이 늘어. 그럼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금이 부족해서 문제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4번. 트리핀 딜레마는 그냥 문장 그대로입니다. 그치? 이거는 그대로, 본문 그대로. 5번.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비해 평가 절상되면 끊어봐. 그 다음 뭐 판단해야 돼? 같은 금액 밑줄. 감소한다 밑줄. 판단 요소가 딱 있네. 그럼 여러분, 이론지에
$35라 그랬는데 1달러에 마르크화 단위가 뭐야? 10마르크라고 쳐요. 모르니까 제가 쓸 줄 모르니까. 그래도 N화는 이렇게 쓸 줄 알겠는데 이거 마르크화 어떻게 써? 너네 모르잖아. 웃기는. 그러면서 자, 아무튼 그래도 독일어 하는 애들 없어? 제2 외국어로? 아무도 없어? 그래, 아무튼 이건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럼 얘가 평가 절상되면 5마르크인 거지. 예, 쉽게 해보자. 그러면 원래는 1달러가 10마르크면 350이어야 되잖아. 맞지? 근데 175니까 똑같은 걸로는 더 2배로 살 수 있는 거 맞지? 그럼 감소한다가 아니라 뭐야? 증가한다. 알죠? 증가한답니다. 됐다. 그럼 이제 3번만 보면 되는데 발문을 잘 봐라. 발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밑줄 끝자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야. 이게 중요스.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야. 그러면 미국 말고 뭐 할까? 우리나라 여기다가 써볼게요. 자, 여기다가 문제 3번. 미국. 당연히 한국 해야 되겠지? 가나. 세 개가 있어. 그러면 세 개 나라가 있다고 치자. 그럼 1번. 미국 가나 보자. 기획에서 쌤이 인생에 재미가 없어. 그래, 이런 걸로라도 그냥 느끼고 싶어요.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 쑥 끊어봐. 야, 기획은 근본이 체제잖아. 그러면 금액 고정한 거니까 이 세 나라가 다 이렇게 결정되는 거지. 그러면 요렇게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럼 몇 개야? 3개지, 3개. 3이야, 3. 그 다음에 금액,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 수 끊어봐.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옆에다가 써봐. 판단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왜 잘 못 푸냐면 글은 잘 읽은 다음에 본문이랑 대응할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난도 높은 데서 못 푸는 거야. 그럼 이 단어 어디 갔어? 금의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다는 말. 이 문단에 몇 번째 줄에 있어? 4번째 줄에 있지. 기역 근처에 보시면. 그러면 각 국가는 금의 가치에 고정된 거니까 각 국가가 고정된 거니까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똑같이 세 국가인 거 맞죠, 여러분? 근거가 거기에 있는 거야. 이걸 만약에 누군가가 해설해 주는데 선지로만 해설해 주면 그건 여러분이 풀 수 없도록 해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풀 수 있도록 해설해 줘야 돼. 그럼 2번 봐봐. 2번. 니은이 붕괴된 이후에도 끊어봐. 여전히 달러화가 기축 통화라면 끊어보세요. 그럼 여전히 달러가 기축이라면 브레턴 우주체제랑 동일한 거지. 그럼 거기다 써봐. 니은. 똑같이 니은인 거야. 니은이 붕괴된 이후에도 니은이라면. 그럼 얘들아, 환율의 가지수는 같아져야 돼? 달라져야 돼? 같아져야 되는 거 맞지, 얘들아? 같아지는 거지. 차이가 없잖아. 니은이 붕괴됐는데도 니은이니까. 그 다음에 3번. 디귿에서 국가수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끊어. 환율의 전체 가지수도 밑줄 끝자 하나씩 증가. 그럼 3C는 3이야. 나라가 하나 더 있어. 북한이라고 하자. 그러면 4C이지. 그럼 얼마예요? 에? 왜 하면 돼? 예, 4 컨비네이션이 15. 에? 에? 4 컨비네이션이 15. 아, H. 6. 다 퇴원시켜버리겠어. 이게 국어를 잘해도 대학을 갈 수가 없네, 우리 애들이. 아니,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아? 확률 같은 게 아니었어요. 아, 그런가? 고1 때 배우나요? 그래. 지금 배우고 있는데. 지금 배우고 있어? 그냥 아, 그래, 뭐, 여러 번 나오나 보지. 여러 번 나오나 보지. 맞아요. 자, 그럼 됐다. 됐어. 더 이상, 그냥, 왜냐면 숫자 쓰고 싶지 않아서. 어쨌든 3, 6 됐지? 열어볼게. 4번. 기역에서 니은으로 바뀌면 끊어봐. 얘들아, 기역은 근본위 체제니까 3이지, 3. 니은으로 바뀌었어. 그럼 얘들아, 봐봐. 밑줄 거봐.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밑줄 거봐.
많아진다 밑줄. 야,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어디서 봤어? 본문에서 봤지? 그 말 봤잖아. 근데 니은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건 무슨 환율이야? 교차 환율이지. 교차 환율은 뭐를 제외한 거야? 달러화를 제외한 거지. 그러면 미국을 제외하라는 말이잖아. 그럼 이거 몇 개야? 한 개지. 하나잖아. 맞아? 그럼 거기다 써봐. 1. 그럼 많아져야 돼? 적어져야 돼? 적어지잖아. 3에서 1로. 이제 이해됐어? 이거 해설이 제일 어려운데 여러분이 지문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4번 해설을 어디 가서도 다 애매하게 하는데 쌤이 지금 말하는 거 뭔지 알겠지? 그럼 5번 니은에서 교차환율의 가지수는 끊어봐. 니은의 교차환율의 가지수 어쨌든 달러화를 제외한 거니까 몇 개야? 한 개지. 1. 그럼 디귿은 각기 다른 통화니까 그냥 몇 가지? 세 가지지. 3. 그럼 어때? 적다 맞지?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인 거야. 쌤 너무 어려워요. 괜찮아. 하나하나씩 학습하세요. 얘를 그냥 공부하려고 해. 뚫어놔. 그 다음에 4번 하나만 물어볼게. 4번을 풀기 위한 소스. 보기 마지막 줄 보면 A 국가에 비해서 B 국가는 50% 떨어뜨리고 C 국가는 30% 환율을 떨어뜨렸대. 그럼 얘들아 환율이 떨어지는 건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 얘들아 환율이 떨어지는 건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 올라가는 거라 그랬지. 가치가 증가되는 거야. 평가 절상이야. 그럼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수출이 줄고 수입이 는다 그랬죠. 그럼 제가 50% 30%니까 누가 더 많이 얘네 둘이 무역하면 얘가 더 많이 떨어졌지. 그럼 얘가 더 많이 수입해야 되지. 얘가 더 많이 수출할 수 있지. 선생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옆에 써놔. 그게 문제 푸는 여러분 비례관계 포인트예요. 그래서 걔를 잡아놔야 얘를 풀 수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면 문제 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거는 선생님만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오늘 한 건 사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유의 개념이 전혀 없이 금리와 물가, 환율과 어떤 통화량, 돈의 가치 이거를 이해하지 않고 풀 수 있다고 아무리 말하더라도 여러분의 머리에 이 개념이 없으면 애초에 풀이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접근 자체를 못해요. 그리고 평가원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경제 지식은 있다고 여러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요거를 학습을 좀 했고 그럼 여러분들이 브레턴 우주 체제에서 추가로 가져갈 건 저기에 대한 비례관계가 머리에 있는 상태에서 선지에서 대응되는 지점, 같은 A지만 다른 표현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수러의 뒷부분의 구조가 동일할 때 앞부분의 차이를 어떻게 잡아갈지 걔를 좀 학습하고 받아들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었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거 제발 풀 때 여러분 뇌로 제발 추론하지 말고 본문에서 근거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습관이 안 들면 난도 높아질 때 계속 흔들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거는 언제나 본문에 있다까지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했고 일단 경제지문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과학기술 지문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쉽고 편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훨씬 더 쉬울 겁니다. 됐고 우리 다음 주에 또 고전 3문이랑 같이 보도록 하시죠.